네, 안녕하십니까? 자, 체리피커 인강에서 시사상식을 맡고 있는 양광무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3월 시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회문화, 둘째, 정치 외교, 세 번째, 경영경제, 네 번째, 기술공학, 이렇게 네 파트를 가지고요. 이제 한 파트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문화 파트 관련된 용어네요. 자, 첫 번째로 사회 트렌드 용어들 정리했습니다. 자, 욜로족이란 말이 나오네요. 별표 3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전까지는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산다. 그래서 미래보다 현재 세대의 소비를 좀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 불렀는데요. 이제는 욜로족이란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홀로 더하기 욜로족이에요. 그래서 싱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욜로족을 이제 욜로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자, 밀레니얼 세대. 자, 지금 이 모바일 온라인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세대를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미국의 1980년에서 200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모바일, SNS 여기에 이제 가장 능통한 젊은 세대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참고로 이 다음 세대를 Z세대라 불러요. Z세대. Z세대는 199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다음 시사할 때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2018년 통계청에 합계 출산율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몇 명일까요? 0.98명이에요. 이제 한 명 밑으로, 즉 0명대 국가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예요. 그죠? 자, 현재 세계 유일의 합계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 내년에는 출산율이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 현상이 심화된 결과죠. 자,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라는 용어가 뜨고 있는데 뭐냐?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김연자,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 가수의 노래, 아모르 파티, 그게 이제 역주행하면서 이 용어도 뜨고 있죠. 보면은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삶의 주체가 되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까르페 디엠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훨씬 더 고급진 용어죠. 아모르 파티. 그 다음, 자, 1인 크리에이터 전성시대죠.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1인 VJ, BJ를 라이프 캐스팅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일상을 갖다 중계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많은 1인 BJ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 1인 BJ 중심의 기획사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MCN 기획사라고 부릅니다.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용어로 그냥 MCN 기획사다. 1인 BJ 전문 기획사입니다. 이런 기획사가 요즘에 뭐 대형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그런 YG나 SM이나 이런 데보다 좀 더 뜨고 있죠. 그리고 정치인 유튜버 뭐 홍준표, 유시민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다음 자, 취준생 관련된 용어들도 몇 개 있네요. 먼저 리터너족, 리턴 했다는 거죠. 회사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다시 취준하는 취준생들. 왜 그러냐? 취업해봤는데 별로 안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준비해서 돌아온 그런 취준생을 말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 리터루족. 이거는 캥거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리턴했는데 캥거루로 리턴했다. 캥거루족 하면 이제 나이가 든 그 성인이 부모 집에 얹혀 살아가지고 이제 있는 걸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이걸 비슷한 걸로 리턴족, 이건 뭐냐면은 결혼 후에 독립했다가 이제 다시 부모님 세대와 결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취업한 자녀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집값, 육아 문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캥거루족은 아직 이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취업이 안 된 성인들이 이제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걸 캥거루족. 이거는 리터루족 구별. 그다음 셀리던트. 셀러리맨이 스튜던트,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한다. 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직장인. 그 다음 하비슈머. 컨슈머 관련된 합성어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비슈머 뭐냐? 하비, 취미생활을 즐기는 그런 소비자.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죠. 52시간 근무제 이것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되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워크 앤 밸런스가 중요해지면서 하비슈머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 플로팅 세대. 뭐냐? 플로팅. 둥둥 떠다닌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용하는 세대더라. 그래서 플로팅 세대. 그 다음 코피스족. 코피 더하기 오피스죠. 커피 마시는 커피숍에서 오피스처럼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커피숍에서 일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 클래식 페이크. 뭐냐? 클래시 하면은 고급, 페이크, 가짜 해서 진짜보다 더 멋진 가짜 제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클래식 페이크. 보통 이제 가짜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페이크 슈머라 부르죠. 여기서 이제 페이크는 진짜 가짜를 소용하는 게 아니라 가짜이긴 한데 뭔가 센스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가짜 제품들을 사는 소비자를 이제 페이크 슈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비거니즘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정리했죠. 채식주의자, 비거니즘, 플래시테리언하고 구별해라. 그래서 완벽한 채식주의는 비건이더라. 그 다음 노비즘. 개인주의 현상이 좀 극화돼가지고 여러 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뭐 예전에 핀피, 님비 뭐 이런 말 하고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 노비즘 뭐냐? 나한테 손해가 가지 않으면은 무관심한 현상입니다. 근데 나한테 손해가 가면은 그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사회 문화 용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되니까 미세먼지가 극성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용어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양한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부재, 그래서 차량 뭐 이부제 뭐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고요. 경유 차량 중에 오래된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조치,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조치, 사업장 조업 단축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질이 매우 안 좋죠. 180개 국가 중에 173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세먼지를 좀 구별해 볼게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구별 기준입니다. 바로 입자 지름 크기인데요. PM10 기준으로 PM10 이하면은 이제 그 미세먼지, 그리고 PM2.5 이하면은 초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자, 초미세먼지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더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자, 미세먼지의 원인입니다. 크게 이제 미세먼지 원인 해서 미세먼지 뭐 시사 논술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으로 좀 크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국내는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하고 차량에서 생기는 배기가스가 있고요. 해외 요인으로는 이 중국의 산업화를 가장 크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 블랙 카본입니다. 자, 이 불완전 연소에 의한 매연을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에 의한 매연, 그름, 블랙 카본. 그 다음 녹색 갈증입니다. 녹색 갈증. 자, 키워드를 제가 녹색 갈증으로 잡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연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좋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케미포비아, 화학을 싫어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면서 이제 녹색에 대한 그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녹색 갈증,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 그런 걸 녹색 갈증이라는 큰 용어로 쓰고 있고요. 자, 그 사례로는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에
그 동네 숲, 골목길 가꾸기, 그리고 그 공동체 정원 주민 제한 사업, 그리고 플랜테리어, 플랜트 녹색 식물을 인테리어로 쓰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리너리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녹색 인테리어. 그래서 홈 가드닝, 집 꾸밀 때, 아니면 그 상품 패키징 디자인할 때, 이럴 때 이제 그리너리 트렌드를 이용해서 그린테리어, 플랜테리어 이런 용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린 오션, 우리 레드 오션, 블루 오션, 퍼플 오션 이란 말은 들어봤죠? 그래서 그린 오션이란 말이 최근에 생겼는데요. 친환경을 핵심 가치에 두고 이 환경과 관련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걸 그린 오션이라고 부릅니다. 레드 오션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 그죠? 성숙된 시장, 포화 시장. 그 다음에 블루 오션은 미개척 시장. 그 다음 퍼플 오션은 이 레드와 블루를 섞은 거죠. 원래 레드 오션, 경쟁이 치열한 포화 시장인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미개척 시장화 시키는 거, 블루 오션화 시키는 거를 퍼플 오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구별해서 그린 오션과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화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자이 가르니 효과, 찜찜한 효과예요. 찜찜해서 잊지 못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마음속에 불편하고 남아서 쉽사리 잊지 못하는 효과. 대표적인 게 이 드라마가 끝날 때요. 미니 시리즈 뭐 16부작 드라마 끝날 때 각 1회, 2회, 3회 끝낼 때 꼭 어떻게 끝냅니까? 뭔가 완결돼서 1회, 2회가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찜찜하게 뭐 남아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딱 그 회차 끝나죠. 그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최고상에 해당하는 게 작품상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린북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린북,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 남자의 얘기. 그리고 국내에서 인기 끈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사관왕을 누렸어요. 사관왕. 자, 그 다음에 스지키컵.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 불리는데 여기에서 베트남이 우승했고요. 우리 박항서 감독의 아빠 리더십도 화제가 됐었죠. 그 다음 3월 마지막 주 되면은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어스아워 캠페인이에요. 지구를 지키자라는 건데 지구 1시간 캠페인인데 그 1시간 동안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자, 환경운동하자라는 의미로 1시간 동안 지구촌 전등끄기,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문화 파트 해봤고요. 이제 정치 외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 정책 관련돼 있는 거. 자,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자한당 단 대표로 선출됐죠. 예전에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성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용어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이에요. 원래 이제 강간죄 기준이 그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동의를 기준으로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성폭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이 노민스 노룰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안희정 지사 성범죄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죠. 그 다음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그루밍이란 말은 뭐 이렇게 키워준다,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친한 관계 임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 그루밍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이 인천 소망교회 김다정 목사 사건, 목사가 애들을 갖다가 이제 보호해 준다, 잘 대해준다 이런 목록으로 이제 성폭력을 가하는 거죠. 자, 그다음
주택연금, 영모기지론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60세인가요? 60세까지 있었는데 지금 50세까지로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평창올림픽의 휴유증이죠. 하양 코끼리라고 얘기합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됐던 그런 이제 경기장들이 그 이후에 실제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내면서 하양 코끼리로 전락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 박용진 3법이네요. 자, 유치원 3법이라고도 불리죠. 이 한유총, 한국유치원연합회, 여기에서 지금 그 사립 유치원들에 대한 에듀파인 도입을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는데 그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면서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루 만에 무산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 관련해서 유치원 3법 만들어가지고 좀 유치원들, 특히 사립 유치원들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부정부패 못 저지르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박용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박용진 3법이다 라고도 불리는 유치원 3법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볼게요. 에듀파인, 이거 뭐냐? 정부 회계 시스템이에요. 정부 국가 회계 시스템. 여기에 지금 국공립 유치원하고 이제 초중 고등학교는 무조건 이 에듀파인을 통해서 회계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이 지금 도입이 안 되는데 요거 이제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유치원 3법. 그래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거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김용균법입니다. 이 산업재해 관련된 법이에요. 김용균이라는 사람이 구의역에 이제 그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산업재해로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그 산업재해에 대한 그 보장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 이래가지고 좀 더 확대시키자 하는 게 이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요거 이제 전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습니다. 통과했어요. 통과했다. 그래서 보호 근로자 대상도 확대시키고 해가지고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그리고 패스트트랙 추진. 자, 이것도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비례대표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리고 이 소수당에게 좀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총 의석수를 할당하고 만약에 그만큼 미달할 경우에는 그거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다음 패스트트랙. 이게 이제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여야 그 정치가 서로 엄청나게 대치돼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소야대 전국인데 이 야당이 많다 보니까 법안 통과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상정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어떤 법안이 상정이 되면은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상정이 되면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에 상정되게끔 자동 상정되게끔 하는 게 요게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자동 상정시키는 그런 신속 처리 제도다. 다음 정준영 관련돼서 파문의 증거가 드러났죠. 뭐로 나타났느냐? 디지털 포렌식의 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PC나 휴대폰 이런 거에 남아 있는 정보들을 분석해서 찾는 그런 수사 기법이다. 다음
택시하고 카풀 간에 이제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대타협 기구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합의안 내용을 보면은 주요 골자는 택시 업계를 위해서는 택시 월급제, 그리고 카풀 업계를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하고자 지금 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갈등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풀 서비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근로시간 의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결이 실패했더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뭐냐면은 이제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연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52시간을 매번 지키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 평균해서 주 52시간 근무하면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지금 현재 6개월 평균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1년으로 늘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경사노위가 만들어졌어요. 이 경사노위 하면은 이제 뭐 경제, 사회, 노동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 노동자, 정부위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뭔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노동계가 제대로 이제 불참해가지고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그렇죠? 기아차는 승소를 했는데 기아차는 승소했죠. 그죠?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이 패소가 아니고 죄송해요. 승소예요. 제가 다시 오타는 수정하겠습니다. 자, 기아차에서 통상임금에서 지금 승소한 상황이에요. 다 승소한 건 아니고 일부 부분에서 승소했는데 통상임금이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통상임금이라 하면은 통상적인 한 달의 평균 임금이다. 그럼 이거 기준을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해야 되느냐? 기본급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본급 외에 일률적으로 항상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가족수당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차적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10%를 퇴직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죠? 그래서 퇴직금, 각종 근로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예타 면제 사업. 예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이제 예비 타당 조사라는 걸 갖다가 예타라고 줄여서 이제 표현하는데요. 정부 사업 중에 한 500억 이상 되는 큰 사업들은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진짜 이 사업이 수익, 비용 분석을 했을 때 비용보다 수익이 많은지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그 조사를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들면서 지금 이 예타를 갖다 면제하려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20개인가 20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23개네요. 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해야겠다. 예타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라는 말에서 이걸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역 외교 관련된 용어. 자, 북미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됐죠? 어디서 열렸나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영변 핵시설 외에 나머지 핵시설도 포기해라. 그리고 FFVD 해라. 그죠? 거기 이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렬된 거죠. 그래서 FFVD란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 미국에서 주장하는 비핵화 방식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관련된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베트남 인구는 거의 한 1억 명 되죠. 수도는 호치민 아니라 하노이고요. 최근에 베트남이 뜨는 이유가 베트남의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해서 그렇죠.
그 정책의 이름이 도이머이 정책입니다. 도이머이 쇄신 정책이다. 옛날 러시아의 뭐 페데스트로이카 뭐 이런 정책이랑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 대북 제재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계속 시행하고 있죠.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네 비핵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재할 거다라고 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으로 제재할 거다라는 말은 이제 제3자인 미국, 북한 외에 다른 나라가 뭐 일본이다. 그럼 일본이 만약에 북한과 거래를 하면은요, 일본 너네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데 너네 거래해? 그러면은 미국이 일본한테도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압박을 하겠다. 절대 북한과 거래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유엔도 이제 대북 제재안 통과시켰죠. 그 다음 신남방 외교, 신남방 정책, 신남방 정책인 정책 중에 하나인 이제 한 말레이시아 FTA 추진. 문재인 정권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신남방 정책이에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너무 이 외교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쪽에 치중돼 있으니까 이걸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열심히 지금 뭔가 지금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말레이시아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 할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할랄 시장에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발점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그 음식 중에 이슬람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많이 부르죠. 할랄 푸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슬람, 즉 무슬림들은요 율법이 엄격해가지고 그 율법에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것,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신이 정해준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슬람 사람들은 못 먹는 게 많죠. 술, 마약 당연하고 돼지고기,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다 먹지 못합니다. 할랄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하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람이라는 뜻은 금지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람은 금지된 것. 자, 그 다음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이거 매번 시사 때마다 나오는 용어죠. 그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런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 20% 매기겠다. 그러면은 중국도 보복 관세 우리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세계 증시 급락하고 있고 공포 지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란 건 뭐냐면은 이 위험, 변동성 지수를 말해요. 시카고 거래소에 있는 변동성 지수를 별명으로 공포 지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은요, 이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가하고 공포 지수는 서로 반비례한다. 다음, 미국 경기 침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조 현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원래 이제 금리는 단기 금리가 1년물 뭐 이런 거 3개월물, 6개월물 단기 금리가 한 1%라면은 장기 5년물, 10년물 장기 금리는 이거보다 좀 더 높겠죠. 그죠? 1%라면 2% 이렇게 높겠죠. 근데 이게 역전됐어요. 장기 금리가 더 낮아요. 단기 금리보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경제가 불안하니까 불안할 것 같으니까 장기채를 선호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속 쭉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장기채를 선호하다 보니까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역전돼 버리는 거. 이거를 장단기 금리 차 현상이고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버리면은 다른 말로는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 채권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장기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해서 그와 관련된 공포 현상,
R의 공포라 불러요. 경기 침체에 따른 공포, 리세션의 공포, R의 공포, 리세션을 이제 앞자만 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 증시 하락장으로 진입했다. 하락장을 뜻하는 말로 베어마켓을 쓴다고 했죠. 베어, 곰이란 뜻이고요. 곰이 다른 동물을 때려잡을 때 아래로 내려친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하락장은요, 전 세계가 커플링 돼요. 전 세계가 같이 동조화돼서 같이 하락합니다. 상승할 때는 어떤 나라는 상승하고 어떤 나라는 안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동조화돼서 하락하더라.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 해서 정치, 외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2019년 3월 시사 경영경제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관련된 용어네요. 자, IT 선두기업. 예전에는 글로벌 그 기업들, IT 기업들을 팡이란 말을 많이 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가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팡에서 마가로 글로벌 IT 기업이 이동했습니다. 팡이란 말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요거의 이제 첫 글자죠. 그죠? 아니. 팡이란 말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첫 글자인데, 마가라는 말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팡과 마가가 뭐가 다르냐? 팡 같은 경우는 특징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업이 일부에 좀 치중돼 있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의 사업이 골고루 분산돼 있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도 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팡과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별표 3개짜리 용어입니다. 그 다음 국내 기업의 몇몇 상황들 보면은요. 우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했죠. 그래서 세계 최대 조선그룹이 되었다. 자, 인수 방식이 좀 재밌었는데, 현대중공업이 뭐 돈이 없죠. 지금 조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수했냐?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 물적 분할에서 생긴 주식을 갖다가 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그걸 주식을 스왑하는, 바꾸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과 그 현대중공업이 새로 만들어진 물적 분할에서 만든 그 주식을 이제 맞바꾸는 형식으로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물적 분할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기업 분할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인적 분할이고 하나가 물적 분할인데요. 인적 분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A 기업이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기업의 주식을 40% 들고 있는데, 이 기업 안에는 온라인 사업부와 오프라인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적 분할해서 온라인 사업부를 회사로, 오프라인 사업부도 하나의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주식을 40% 들고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요, 내가 오프라인 회사 주식도 똑같이 40% 들고 있게 되고요, 온라인 회사 주식도 40% 들고 있게 돼요. 두 개의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이에요. 일반적으로 분할하게 되는 거는 인적 분할 말하는데, 물적 분할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내가 이제 회사를 분할하게 되면서 사례를 제가 써놨나요? 자, 이 사례를 들어보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A1패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 안에는 온라인 사업부하고 오프라인 사업부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제가 온라인 사업부만 물적 분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차려요. 새로운 법인을 하나 차립니다. 체리피커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에 온라인 사업부를 넣게 돼요.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 밑에 회사가 그 체리피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1패스가 지주회사가 되고, 이 안에는 오프라인 사업부는 계속 들고 있고요. 원래 온라인, 오프라인 다 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회사를 밑에 사업회사로, 지주회사 밑에 사업회사로 만들면서 여기에 체리피커 온라인 사이트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지주회사는 이 체리피커 그 사업회사의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만들어 주는 경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분할하는 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지주회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주회사가 돼서 밑에 회사를 거느리는 시스템이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인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이제 현대중공업 안에는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호중공업도 있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세 개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주회사 밑에 세 개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껍데기 회사를 만들면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껍데기 회사겠죠. 거기에 이제 주식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넣게 되고 얘네들은 그 대우조선해양 껍데기를 만들었으니까 그 껍데기의 지분을 산업은행에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재밌는 방식으로 돈 없이 만들게 된 거죠. 그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이제 미래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뭔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끌려왔다면은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라고 해서 향후 45조를 5년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그 재무 상태인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자기자본 이익률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영업 마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재무 상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두껍게 해볼까? 기업의 이제 손익을 보면은요, 제일 위에 매출액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매출 원가를 뺍니다. 매출액이란 것은 차 몇 대 팔았는지, 그죠? 매출 원가는 차에 들어가는 진짜 원자재, 원재료 값이에요. 이걸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판관비를 빼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대표적인 게 이게 인건비, 관리비 이제 인건비 이런 거 있죠. 임차료 이런 것들이에요. 광고 주로 이제 광고, 인건비, 월세, 임차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는 판관비라 불러요. 판관비. 이걸 빼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란 말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뺀 개념입니다. 이걸 영업이익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란 말은 매출액 분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분모가 되는 것은 뭐 당기순이익률이든 영업이익률이든 다 분모는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업이익률. 이걸 좀 올리자. 그 다음 ROE. 이거 뭐냐면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자기자본 이익률. 내 들어간 돈에 대비 얼마 이익을 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100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익이 뭐 5원이 났는지 10원이 났는지. 그죠? 자기자본 이익률. 투입한 돈 대비 수익이다. 리턴, 수익, 온 에쿼티, 자기자본 대비 수익. 이걸 다 끌어올리자라는 게 현대차의 재무적인 목표입니다. 보통 자동차 영업이익률이요.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옵션들을 많이 추가해가지고 이게 얍삽하게 옵션을 많이 추가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상당히 높았거든요. 10% 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영업이익률 좀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케팅 관련된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토 마케팅에 대해 살펴봤죠? 근데 이제는 오포 마케팅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오포 뭐냐? 말장난도 아니고. 오토가 이제 온오프 결합 마케팅이라고 하면요. 오포는 이 오프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까지 좀 살려보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고라는 무인 매장인데 온라인의 기본 그 아마존이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에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들, 특성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온라인 고객이 이 아마존고 오프라인 매장에 딱 가게 되면은 편하게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그냥 뭐 들어가서 물건 아무거나 고르면은 알아서 다 결제가 이루어져서 캐셔까지도 필요 없게 되는 무인 점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업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오프라인에도 그걸 적용해서 돈벌이 하자 뭐 이런 겁니다. 오프라인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이런 아마존고 매장 가보면요. 노 라인, 노 체크아웃. 노 라인, 줄 설 필요도 없다. 왜? 캐셔가 없으니까 체크아웃, 계산할 필요도 없다.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매장 나오자마자 그 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계산 결제가 이루어져서 신용카드에서 돈까지 빠져나가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래머블. 인스타그램이 마케팅에서 지금 최고다. 특히 옷, 그 의류하고 이제 패션, 화장품, 그리고 음식 이런 데는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사진하고 간단한 영상으로 뭔가 확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런 사업 분야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짱이더라. 인스타그램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제로페이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시켜주기 위한 그런 이제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인데요. 아직까지 거래가 미미하다. 그 다음 랜덤 스토어입니다. 이게 이제 AI를 이용한 재고 정리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기존에 이제 재고 같은 경우는 창고에 물건을 다 쌓아둘 때는 상품별로 카테고리별로 딱 이렇게 쌓아뒀죠. 그래서 물건 꺼내 쓰고 그랬는데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요 기계가 알아서 최적의 배치를 합니다. 그 배치는 상품별, 날짜별, 카테고리별도 아니에요. 지네가 다 물건이 어디 위치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인공지능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쑤셔 넣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서부터 그냥 다 쑤셔 넣어요. 다 쑤셔 넣는데 나름 생각을 하고 쑤셔 넣기 때문에 나중에 꺼낼 때도 가장 동선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꺼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 재고관리 시스템입니다. 내용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메자닌 펀드. 중위험 중수익 펀드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펀드가 보통 주식형 펀드고요. 그리고 저수익 저위험 펀드가 채권형 펀드인데 그 딱 중간에 있는 펀드가 메자닌 펀드예요. 중간층이라는 그 이탈리아 말입니다. 중간층, 중위험 상품. 그래서 주로 이제 특이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후순위 채권. 채권은 안정적이지만 후순위 채권은 조금 불안하겠죠. 그래서 중위험 후순위 채권 그리고 CB, BW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자, CB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컨버터블 본드, 전환 사채. 사채인데 채권인데 특정 조건이 되면은 이게 주식으로 바꿔질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그런 채권이다. 주식으로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자기 마음이죠. 어쨌든 그런 뭔가 특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채권이에요. 그 다음 BW는 본드 위드 워런트, 워런트가 들어가 있는 채권입니다. 워런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신주 인수권이에요. 신주 인수권. 그래서 이것도 채권인데 그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채권이더라. 그래서 주식을 신주를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채권이더라. 아이고, 이렇게 잘 안 먹지? 자, 이제는 경제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파트.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드디어 3만 불 돌파했습니다. 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돌파했다. 그래서 기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 GNI 기준으로 3만 불 돌파했고요. 지금 3만 불 돌파한 나라는 뭐 우리나라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는 7개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7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3050 클럽이라고 해요.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 그 GNI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들. 그러면 GNI가 뭐냐? 국민 총소득인데요. 국민 총소득. 국민이 그죠? Gross National Income. Gross란 말은 총, National 국민 인컴 소득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자, 이거를 갖다가 GNP하고 GDP랑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GNI, GNP, GDP를 구별하느냐? 자, 이 두 개 구별이 우선 좀 중요한 것 같아요. GNP하고 GDP. GNP는 국민 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이고요. 국민 총생산. GDP는 국내 총생산이에요.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은, 자, 국민 총생산은 국민이 해외나 국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생산. 그리고 GDP는 국내 총생산. 이거는 국내가 기준이에요.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이 번 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컨대, 손흥민이, 영국에 있는 손흥민이 돈 번 거는 여기 GNP에는 들어가죠. 국민이 해외에서 벌었으니까. 근데 GDP에는 안 들어가죠. 국내가 아니니까. 이해되나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일한 거. 이거는 GNP는 안 들어가는데 GDP에는 들어가죠. 이렇게 차이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NI는 이거 두 개랑 구별해야겠죠. GNP랑 GNI랑 구별해야겠죠. 이거는 국민이 번 소득 개념이다. 생산하고 소득이 거의 유사한데요. 거의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몰라야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용어로 이 인컴이냐 프로덕션의 용어로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준금리 우리나라 1.75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인가요? 그죠? 기준금리 결정하죠. 매달 한 번씩 결정하는데 지금 1.75로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더라. 경제가 안 좋으면 낮추고 경제가 좀 괜찮으면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용어네요. 화폐 개혁, 지금 리디노미네이션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폐를 개혁하는데 어떻게 개혁하냐면은 우리나라 공 없애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1,000원, 만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1,000원을 1원으로 바꾸고 만원을 10원으로 바꾸자. 이렇게 화폐 단위를 낮추는 식의 개혁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자 그러냐면요. 보통 나라가 후진국일수록 화폐 단위가 커요. 나라가 선진국일수록 화폐 단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우리가 최소한 일본이나 미국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미국은 이제 1달러가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00원이랑 걔네 1달러랑 똑같으니까 우리도 좀 낮춰가지고 걔네 1달러랑 우리 1원이랑 똑같이 하면은 우리 좀 국위 선양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좀 선진국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회색 코뿔소네요. 이것도 이제 시사용어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냐? 회색 코뿔소. 보통 이제 코뿔소 하면은 확 보이죠. 그죠? 무서운 게 확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경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무시하는 현상. 이걸 회색 코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많이 썼는데 이건 뭐냐면은 블랙스완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위험이에요. 근데 이 블랙스완하고도 완전 다르죠. 회색 코뿔소는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공학 용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5G. 3월 들면서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작했습니다. 5G 5세대 이송통신 기술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했고, 그죠? 우리가 최초로 시행했다. 그리고 4G, 그 전 세대 4G의 표준을 LTE라 불렀다면 5G는 NR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자, 폴더블 폰 경쟁. 폴더블 폰이 확 나왔다가 약간 지금 기결함이 있어가지고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올 하반기 들면서 이 폴더블 폰이 다시 경쟁이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접는 그런 폰이죠. 삼성은 갤럭시 폴드, 하웨이는 메이트 X,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폴더 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떨어뜨려도 파손 위험이 줄어든다. 접어가지고 평소에 사용하니까, 그죠? 액정이 바로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액정이 자주 접히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이 폴더블에는 크게 인폴딩 방식과 아웃폴딩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폴딩 방식 안으로 접는 거, 우리나라 갤럭시 폴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웃폴딩 방식은 하웨이의 메이트 X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규제 샌드박스에 지금 몇 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많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 우리나라는 규제가 이제 파지티브 방식이라고 그랬죠. 법률에 쓰여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허용이 되려면 법률 안에 써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거기 때문에 법률에 거의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뭔가 새로운 게 도입됐는데 법이 통과될 때까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법에 없더라도 허용해주는 그런 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란 말은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사장, 그래서 어린이들이 여기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놀 수 있게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도 법이 없더라도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시범 유예 제도, 시범 제도, 이게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자, 그 다음 오픈 뱅킹. 오픈 뱅킹이 이제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냐면은, 내가 국민은행 앱이 있는데 국민은행 앱으로 우리은행 거를 자동 이체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픈 뱅킹입니다. 기존의 이제 우리나라 뱅킹 시스템은 폐쇄적이에요. 그 기업 거를 써야지 그 기업에 관련된 뱅킹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픈 뱅킹은 서로 다 공유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이 국민은행 앱을 통해서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 출금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은행권 공동 결제 시스템. 그래서 한 은행의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도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은행별로 다 깔 필요 없이 공통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업무를 모바일로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에이즈 완치, 이 사례가 또 나타났어요. 줄기세포 이식하면서 에이즈 완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관련된 용어로 이거 하나 알아보자고 적은 거예요. 레드 리본 캠페인, 빨간색 피 보이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 보호 캠페인. 참고로 유방암 환자 보호 캠페인으로 핑크 리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가 이제 HTTPS 차단 정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이제 큰 효과를 봤죠. 그 방식이 바로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NI 방식이었는데, 뭐냐? 사람들이 하도 이제 해외 서버를 둔 야동이나 불법 음란물이나 아니면 사람들 몰래 찍은 몰카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피해가려고 원래 그런 그 사이트를 정보 잘 막았었는데, 그걸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HTTP 뒤에다가 S를 치면은요 또 뚫려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막는 정책입니다. 이게 바로 SNI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 방식을 도입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정부가 이제 그 사이트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HTTP든 HTTPS든 간에
그런 정부가 등록해 놓은 그런 그 풀에 딱 걸리면은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HTTPS를 통해서 그 변경해가지고 접속하는 것도 같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 검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 바이오 중류네요.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오 중류를 좀 많이 쓰자 이런 거예요. 바이오 중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더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필요 없이 버려진 에너지를 줍줍하자, 잘 줍자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필요 없이 버려지는 짜투리 에너지를 잘 쓰자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손목시계에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데 어떤 걸로 가면 에너지를 쓰느냐? 우리 몸에 발생하는 체열 있죠? 체열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 보도블럭을 많이 걷잖아요. 보도블럭의 그 지압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도블럭 옆에 있는 자그마한 LED 전등 같은 거 불 켜게끔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수학, 짜투리 에너지를 잘 모으는 기술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월 시사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